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네. 세계 경제 시장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이라는 것처럼 주식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2년 우리 좀 어렵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2023년 좀 어떻게 될지 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매번 이렇게 경제 전망을 잘 해주시고 하시는 우리 또 교수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으로 계시는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고요. 매년 이게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이번에 5번째 경제 전망서가 나왔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국제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해서 뭐 민간경제연구기관을 거쳤고 지금 또 한양대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라는 무럭무럭 자라는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어봤습니다. 아, 정말? 네, 다 읽었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야. 제가 오타가 한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타가 표시는지 기억이 안 나갖고, 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매년 이런 전망서를 읽긴 하는데 되게 쉽게 네. 우리 같은 경알못들을 위해서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신간에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내년 2023년 경제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내년 경제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인 것처럼 어둡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23년 경제가 그냥 어둡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절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리 어려운 경제라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네. 비가 온다. 그럼 우산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줄 모르고 해가 쨍쨍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럼 비 맞는 거죠. 결국 그 비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23년 경제가 어두울 것이라는 걸 좀 강조하겠고요.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가 근래 들어 4번 정도 있어요. 1960년 이래로 우리나라 성장률을 쭉 나열해 보면 1980년에 위기가 왔었어요.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죠. 네. 그때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어요. 그때는 한참 고성장하던 시기였는데 네, 1.6%는 마이너스 큰 거네요. 큰 거죠. 예. 그리고 1998년에 IMF 외환 위기, 이때 마이너스 5.1%니까 네.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2020년은 마이너스 0.7%예요. 그것도 위기입니다. 근데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저는 1.9%로 전망을 했고요. 마이너스요? 아니요, 플러스요. 플러스요? 그리고 KDI는 1.8%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1.7%를 전망했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1.6%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립적인 전망이 1.9%라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안 좋을 경우 하단의 경우 1.4%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 1.6에서 1.9 그 숫자가 뭐가 더 맞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밴드 2%라는 잠재 성장률이 안 되는 그런 경기 국면 그 밴드 안에 들어가는 성장률은 앞에 말씀드렸던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안 좋아요. 그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2020년과 같은 역성장하는 그런 걸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2020년 이후에 23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23년 경제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는 아니고요. 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경제 위기하고 침체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경제 위기는 마치 막 홍수가 나는 느낌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부러지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침체는 뭐 홍수 태풍이 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긴 시간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느낌? 해 뜬 날도 별로 없고 네, 좋을 일도 그런 별로 느낌이 경기 침체예요. 예, 계절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성장률로서 여러분은 경제 위기는 아니구나. 경기 침체구나. 경기 침체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래서 23년 경제를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Great Recession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미국에서 이렇게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막 많이 좀 긴장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달 12월 달에 그 FOMC 회의 결과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대표님이 조금, 아니, 교수님이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결과의 포인트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가 정점 지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점 지났다는 얘기는 미국 기준으로 네. 지난 6월 달에 9.1%를 기록했어요. 너무 높았죠. 네. 네. 그게 41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물가 상승률 레벨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래도 뭐 8%대, 뭐 7%대로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뭐 8.7, 8.5, 8.3 뭐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다가 마지막 우리가 지금 받아든 통계로 봤을 때는 7.1%까지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물가 상황에 높은 물가를 이겨내보고자 고금리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야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수요가 부족해져요. 소비자의 소비가 위축돼요. 대출 끌어다 쓸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금리 올라가면 신규 사업 하겠습니까? 힘들죠. 대출 껴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총 수요가 줄어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요. 총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만 넘쳐났는데 얘를 떨어뜨리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어떻게 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해요. 고금리가. 근데 다른 말로 이 수요 측을 끌어내리는 행위를 다른 말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연준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나쁘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 오라고 물가 잡으려고. 경기 침체 오라고 와야만 물가가 잡히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금리 인상 계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물가가 정점 찍고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상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이 자꾸 기대하는데 사실은 2%라는 목표 물가에 아직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목표하는 물가가 있어요. 예. 그게 안정적인 물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2%까지 떨어지려면 23년 정말 끝자락에 와야 됩니다. 와, 그러면 아직도 더 많이 올릴 여지가 많겠네요. 자, 좋은 질문이시고요. 물가는 어쨌든 이 정도 높아진 금리는 예. 4%, 4.5% 혹은 이제 또 인상하게 되면 5% 정도, 요 정도 높아진 금리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과 교차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겠죠. 금리는 5%를 향해 인상하고 물가는 어쨌든 2%를 향해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7% 정도인데 6, 5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네. 그리고 금리는 계속 물가 잡겠다고 인상하잖아요. 네. 금리 금리 인상 속도만 조절한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0.75%포인트씩 큰 폭으로 인상하다가 0.5%포인트로 낮추자. 0.25%포인트로 낮추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걸 두 가지 구분하시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쨌든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있겠죠. 이 교차하는 지점에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거예요. 23년 상반기가. 23년 상반기에 교차하는 지점이 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도 금리면 이 물가를 충분히 잡는데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 기준금리면 물가가 자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으면 충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이 금리를 동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 그림은 여러분 그렇게 물가는 22년 6월 정점 찍고 안정화되지만 자, 이 손을 보세요. 안정화되지만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멀었다. 23년까지도 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이 물가를 2% 안착될 때까지는 동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파월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오해하는 거죠. 정점 찍고 떨어졌네? 환호성 지르면서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아직은 멀었네. 시장이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어왔다가 발표되는 걸 보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조정. 또 기대를 품어가면서 또 비중을 늘려요. 주식 비중을 늘려요. 근데 또 발표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하면 또 조정. 계속 이 시장이 혼자 기대하고 오해였구나. 파월이 와해를 시켜요.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 이게 제 지난 11월 달 칼럼 주제예요. 검색에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시장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속됐는데 안타깝게도 23년 상반기까지도 시장이 계속 오해하고 파월이 그거 오해였어. 이게 사실이야. 계속 인정해줘. 계속 2%라는 목표 물가 이룰 때까지 금리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그 얘기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시장이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주로 금융기관에서 혹은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합니다. 여러분 금리 더 이상 인상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헛된 기대를 주는 거죠. 희망 고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희망을 주어서 투입이 됐는데 알고 보니 희망 고문이었네.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국면이고 23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금리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그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 빅 스텝 한 번 더 그리고 0.75.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와. 요 정도 시나리오를 많이 가정하고 있어요. 내년은 진짜 한국은 더 힘들겠네요. 진짜. 한국은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높아진 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 그래서 제가 금리의 역습이라고 예. 표현을 했죠. 아래 공포. 예. 예. 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가 23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 자꾸 떨어지게 왜 이렇게 금리 인상합니까? 결국은 다시 원래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원래를 만드는 게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월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식 잔고,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뭐 다른 게 관심이, 경기 침체도 심지어는 관심사가 일단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물가. 여러분 경주마 있죠? 경주마 이렇게 눈에 이렇게 씌우잖아요. 네. 물가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다른 건 일단은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네. 세계 경제 시장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이라는 것처럼 주식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야기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더 힘들겠네요. 기술주는 힘들지만 주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22년 연내에 금리 이렇게 올릴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22년 전망서에 22년은 21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22년은 긴축의 시대다. 그래서 주식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21년 끝자락부터 주식시장에서 돈을 뺀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할 일밖에 안 남았구나. 테이퍼링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주식시장 이제 버블 충분히 형성됐고 빠질 일만 남았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은행으로 옮긴 거예요. 돈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 습관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라고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인 거죠. 떨어질 때 왜 추격 매수합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 들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왜 떨어질 때 들고 있죠? 애국자면 그래도 돼요. 애국자. 우리나라 기업들을 응원하는 마음. 근데 투자자라는 관점에서는 떨어질 때 들고 있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주식을 떨어질 때 들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올라갈 때 들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해야죠. 근데 왜 떨어질 때 들고 있어야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물을 타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투자 습관. 네. 그 투자 습관이 왜 잘못됐느냐? 종목만 보면 우리가 다른 거 지금 경제 얘기하잖아요. 예. 주가가 오르고 떨어진 게 종목 탓이 아니에요. 그렇죠. 2020년, 21년까지 주가가 상승한 건 금리 인하, 대규모 금리 인하, 유동성의 힘이에요.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주가가 다 올라갔던 거예요. 너도 나도.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바라볼 뻔했잖아요. 네. 그 유동성의 힘이에요. 그리고 22년은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장세죠. 역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종목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를 모르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쵸? 네.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는 건 왜 그런 투자 습관을 갖죠? 그게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임직원들은 내일 한국 전쟁이 나요. 그래도 주식 사라고 하는 분들이죠. 걔네는 그걸로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라는 말을 못 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왜 네. 올랐는지를 보세요. 매크로가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왜 떨어졌는지를 보세요. 매크로가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시겠네. 2020년, 21년처럼 유동성 장세일 때는 결과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면 어쨌든 오르는 장세니까 돈을 버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 시대와 긴축의 시대, 역유동성 장세는 다른 시대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름에 입었던 옷을 입고 또 겨울에 또 나가는 거예요. 얼어 죽죠. 그걸 철부지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맞습니다. 책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구간의 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그렇게 해서 추격 매수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건 정답이 아니죠. 철을 모른다고 해서 그 철 맞죠? 그렇죠. 철부지. 예, 그렇죠. 아니 보니까 테슬라를 또 엄청나게 추격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또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서학개미 예. 오늘 뉴스 보니까 네. 그렇게 보고 저도 사실 좀 그런 주식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추가로 사진 않고 팔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만 있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방식을 네. 언젠가는 그 전고점에 오겠지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봤었으니까 네. 9만 얼마 봤었잖아요. 네. 10만 전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10만 전자 갔었으니까 네. 이게 어쨌든 5만 전자 떨어졌는데 언젠간 10만 전자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철부지처럼 계절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왜 10만 전자 봤을 때의 계절이 뭐예요? 여름이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던 시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10만 전자 된 거예요. 그러면 22년은 겨울인 거예요.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하던 구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계절을 구분하면 이런 완화의 시대일 때의 투자 습관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을 22년 긴축의 시대일 때 똑같이 유지했던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름 옷 입고 왜 겨울에 나오냐 이 얘기예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투자 공식이 22년에도 계속 맞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계절을 구분했다면 22년의 계절의 특성은 10만 전자 다시 갈 그런 시장이 아니네 라고 정의 내렸으면 간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시대를 구분하려 하지 않고 매크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종목만 보니까 언젠간 10만 전자 가겠지. 한번 갔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 시대를 규명해 놓고 보면 22년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해인 거고 떨어질 때 아예 털고 나왔으면 추가적인 손실을 안 봤죠. 추격 매수 하니까 계속 추가적인 손실을 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추격 매수라는 것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화의 시대일 땐 정답일 수도 있겠다. 결국 전고점 다시 가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고점을 형성시켜버리는 게 나아요. 우리 마음속에. 전고점 다시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슬프네요. 올 거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럼 그때 추격 매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무주택자와 영끌족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영끌하신 분들께는 제가 23년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추천될 만한 재테크 1번이